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우리는 패배한 검투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황제의 냉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패배자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로마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될 확률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죽음을 연호해도 주최 측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 애썼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검투사의 죽음은 곧 막대한 자본의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남자들이 아니라 살아야 돈이 되는 남자들. 검투사라는 직업 뒤에 숨겨진 로마판 쇼 비즈니스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참견 시작.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검투사 경기가 단순한 노예들의 개싸움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검투사 경기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습니다. 검투사는 로마라는 거대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적 자산이자 대체 불가능한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산을 단 한 번의 경기에서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경제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먼저 검투사라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생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투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들을 라니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현대의 대형 연예 기획사 대표나 프로스포츠 구단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라니스타는 노예 시장에서 신체 조건이 뛰어난 인재를 선별하거나 혹은 제 발로 찾아온 자유인 지원자들을 받아들여 검투사 양성소인 루두스에 입소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검투사들은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식단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보리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호르데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오늘날의 탄수화물 로딩 식단과 유사합니다. 검투사들의 뼈를 분석한 고고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칼슘 섭취를 위해 식물제를 탄 음료를 마셨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 지방을 두껍게 만드는 특수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층은 칼에 베었을 때 주요 장기와 근육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검투사 양성소에 상주하며 이들의 컨디션을 관리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기초를 닦은 갈레노스, 역시 검투사 전담 의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육성한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다면 라니스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파산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검투사 경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경기를 주최하는 에디토르, 즉 정치인이나 자산가는 라니스타로부터 검투사를 빌려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맺는 계약서에는 검투사가 생존해서 돌아갈 경우에 대여료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은퇴해야 할 경우에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망 보상금이 대여료의 최소 50배에서 100배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검투사가 죽는다면 주최 측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최 측은 관중들의 흥행을 위해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검투사가 죽는 상황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검투사 경기장의 심판들 역시 이 경제적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경기장에는 주심과 부심이 존재했고 이들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할 것 같으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화끈한 볼거리를 제공하되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비석과 기록들을 보면 무승부로 끝난 경기나 두 선수 모두 살아서 나간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승패보다는 두 선수가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는지 그리고 관중들을 얼마나 몰입시켰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지표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엄지손가락의 방향 역시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정치인이 패배한 검투사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재력가임을 과시하는 고도의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즉 죽음은 일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주최자의 부를 증명하기 위한 극히 이례적이고 사치스러운 연출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검투사들은 각자의 주무기에 따라 철저하게 클래스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물과 삼지창을 쓰는 레티아리우스,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드는 무르밀로 등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캐릭터들이 맞붙도록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격투기 단체가 체급과 스타일을 고려해 대진을 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중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캐릭터의 기술과 전략에 열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거대한 팬덤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거리 곳곳에는 인기 검투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보가 붙었고 아이들은 검투사 모양의 점토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는 검투사의 땀이나 피가 섞인 오일을 피부에 바르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이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검투사는 더 이상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아이돌이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홍보를 위해 검투사가 광고 모델로 기용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검투사 제도는 단순히 피를 즐기는 가학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본 논리와 정치적 계산, 그리고 대중의 심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로마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자극적인 껍데기 속에 숨겨진 것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차가운 비즈니스 마인드였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인기를 누렸던 검투사들은 단순한 경기장의 주인공을 넘어 로마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인플루언서로 거듭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검투사의 땀과 피가 섞인 오일이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고개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인기 스타의 아우라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팬덤 경제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투사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귀한 화장품 원료 중 하나로 취급받았고 이를 통해 라니스타와 관련 상인들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경기장 밖의 풍경도 지금의 프로스포츠 시장과 판박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주변에는 오늘날의 굿즈 샵과 같은 가판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명 검투사의 모습을 본떠 만든 진흙 인형이나 나무칼, 그리고 그들의 승전 기록이 새겨진 기념 주화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로마의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검투사의 인형을 가지고 놀며 그들의 기술을 흉내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시청층을 확보하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정 검투사가 연전연승을 거두며 전설적인 기록을 쌓아갈수록 그와 관련된 모든 상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심지어 검투사들은 당대의 기업 홍보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포도주나 올리브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유명 검투사의 이름을 빌려 썼습니다. 특정 검투사가 즐겨 마시는 음료나 그가 사용하는 장비라는 소문이 돌면 해당 제품은 로마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이는 현대의 스포츠 스타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광고에 등장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검투사는 죽음을 앞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닮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동력은 정치적 보상 체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정치인들은 왜 그토록 막대한 자본을 경기장에 쏟아부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빵과 서커스라는 그 유명한 정책 뒤에는 아주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 안에는 항상 실업 문제와 빈부격차라는 시한폭탄이 존재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거대한 배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검투사 경기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였습니다.
경기를 화려하게 개최할수록 시민들은 그 정치인의 유능함과 재력을 칭송했습니다. 이는 곧 선거에서의 승리와 직결되었고 정치적 권력을 얻은 후에는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경기장에 뿌려진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더 큰 이윤으로 돌아오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황제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통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검투사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노예나 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검투사의 약 20%에서 25%는 스스로 검투사의 길을 선택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아우크토라티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멀쩡한 청년들이 왜 스스로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검투사의 굴레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경제적 동기와 계층 이동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이들에게 검투사 계약은 일종의 회생 절차와 같았습니다. 라니스타와 계약을 맺고 입소하는 순간 그들은 거액의 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빚을 청산하고 양성소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식사와 숙소를 보장받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인격권을 포기한 비천한 신분이 되지만 경기장에서 승리하여 얻는 상금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얻는 상금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가난의 고통이 더 컸던 이들에게 검투사라는 직업은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또한 명예에 대한 갈망도 큰 몫을 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오직 실력만이 지배했습니다. 비천한 출신이라도 검투사로서 명성을 떨치면 황제와 독대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로마 전역에 이름을 떨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빈민가에서 자란 청년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는 심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위험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많은 청년이 기꺼이 검투사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검투사 제도는 강요된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주체자는 정치적 입지를 얻고 라니스타는 막대한 대여료를 챙기며 검투사는 부와 명예를 노리고 관중들은 수준 높은 볼거리를 즐기는 구조였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검투사의 목숨은 소모품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관리되는 핵심 자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려한 쇼 비즈니스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도덕적인 각성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차가운 경제 논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재정이 흔들리고 검투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순간 이 거대한 시스템은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정점에 달했던 검투사 산업은 제국의 쇠퇴와 괴를 같이 하며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전파와 인도주의적 각성 때문에 검투사 경기가 사라졌다고 믿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경제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로마의 재정 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국 후기에 접어들면서 로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시달립니다. 은화의 순도가 낮아지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검투사를 양성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홍보를 위해 기꺼이 지출했던 경기 개최 비용이 이제는 가문을 파산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인 에디토르들은 더 이상 라니스타에게 비싼 대여료와 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위축되자 검투사의 공급질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검투사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동원할 수 있는 죄수나 전쟁 포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는 경기 수준의 하락과 관객의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국의 영토 확장이 멈추면서 신선한 인적 자원의 공급처도 끊겼습니다. 과거 승전의 결과로 유입되던 강인한 포로들은 줄어들었고, 검투사 한 명의 희소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국의 경제 체력은 이미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투사 경기는 화려한 쇼 비즈니스에서 국가 재정을 좀먹는 사치스러운 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기독교의 금지령은 이미 경제적으로 회생 불가능해진 산업에 마지막 사망 선고를 내린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세워진 제국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게 된 순간 그들이 가장 열광했던 무대를 스스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검투사의 역사는 단순히 잔혹한 오락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인센티브와 자본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정교한 사례입니다. 검투사는 노예라는 굴레 속에서도 자신의 몸값을 높여 생존을 도모했고, 정치인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교한 축제의 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덕이나 정의보다는 실리와 효율이라는 차가운 메커니즘이 우선되었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장부의 숫자들입니다. 검투사 경기가 수백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장부의 숫자들이 이익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멈춘 이유 역시 숫자가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피해 재단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심리학이 집약된 거대한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떤 도덕적 비난보다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돈과 마음의 역사 해독을 통해 역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탐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